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까지 투표율이 6.3%인데요. 2014년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같은 시각 투표율은 3%였고요.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는 3.33%였으니까 현재까지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사전투표하는 법 이제 잘 아시죠?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신분증만 있으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선거를 즐겁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인증샷을 올리는 겁니다. 자신의 SNS에 올리시는 것도 있지만요. 샵 0945 문자로 여러분의 인증샷 보내주시면 YTN 라디오 청취자들과 함께 선거 참여의 기쁨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사전선거 첫날입니다. 2018년 6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라고 하죠.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패배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상대는 2010년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이란의 다얀인데요. 패소 이유 그리고 전망을 국내 ISD 전문가시죠.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대해 ISD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저희가 이 ISD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또 송 변호사님이 이 ISD에서는 가장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짧게 ISD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그냥 어떤 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국제중재 회부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정책에 대해서 피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국제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하는 제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불만이 있거나 무언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 정부가 아닌 국제기관에 한국 법원이 아닌 네. 국제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국제중재기관인데요. 국제중재기관. 간단히 말하면은 서초동에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원으로 가야 될 것을 네. 뉴욕에 있는 이렇게 국제중재기관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제도다. 네. 네. ISD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ISD 소송하면 이 론스타와의 소송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란 회사 관련 소송은 아예 소송 자체를 몰랐던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히 말하면 계약을 해제당했는데 처음에 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이란 회사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되면서 계약금 57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계약 해제는 이제 우리 한국의 공기업 캠코가 해제했는데 이 해제 사유부터 서로 좀 이제 엇갈리는 거죠. 네.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란 이 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 제출했던 자금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이 채권단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란 회사가 인수대금을 좀 할인하는 좀 이렇게 깎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최종 계약이 이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란
다야니가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려고 시도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그게 무산됐고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다야니 측은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면서 2015년도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사건인데 이제 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이 패소죠. 네, 패소. 이번에 패소 판결 변호사님은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우선 이제 이 사건은 이란 측이 해제한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공기업이 해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보통의 경우는 특별한 어떤 다른 사정이 없으면은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정액은 이제 돌려주는 것이 보통이죠. 네.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저희 이제 민변에서도 이 이란 회사가 국제중재 회부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2015년에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만 네. 정확하게 어떤 과정, 어떤 내용들이 그 해제를 둘러싸고 있었는지를 알려면, 즉 무엇 때문에 이 제소를 했는지를 알려면, 네. 우리 법원 용어로 한다면 소장, 그러니까 국제중재 신청서를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 네. 그걸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나온 판결문도 중재 결정문이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지금 공개하지 않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좀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정부가 지금의 정부는 다를 걸로 좀 다르게 대응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네. 관련 내용을 좀 더 많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정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사건에 관련 어떤 결국 이제 패소했다는 것은 더 깊게 분석해 봐야겠습니다만 무언가 이제 이 4명의 국제중재 변호사들이 봤을 때 한국 정부가 한국-이란 투자보호 협정에 정한 어떤 규정을 네. 어기지 않았다라고 일단 규정을 어겼다라고 판단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뭔가 관련자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본 건데, 네. 설령 이 4명의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판단이 다 옳은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네. 적어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 사람들의 판단이라면,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좀 알려야 되는데 국민에게 네. 그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적어도 2015년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소장을 자세히 볼 수 없으니 뭐 저희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변호사님과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만 이제 이 사건을 진행했던 이란 측의 변호사가 낸 자료라든지, 네네. 또 당시 어떤 이 외국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란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더 객관적인 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때 조금 복잡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 핵실험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이란계 은행에 대해서도 거래를 이제 거래 제한 조치, 즉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었는데, 이제 이란 회사 주장에 의하면은 한국 이 공기업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한국 정부의 그런 이란 경제 제재와 관련이 있어서 못 받았다. 네. 이런 이야기도 같이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는 이란 경제 제재 때문에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투자보장 협정 BIT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지금 이란 측에서는 이 BIT를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은 거다, 어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공정, 그러니까 공평한 대응 원칙. 네네. 네. 먼저 이 투자보장 협정 BIT가 어떤 겁니까? 보통의 경우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외국에 투자를 할 때, 네. 이제 투자자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비해서 외국인인 나를 차별하지 않을까, 보호받지 못하지 않을까, 리스크가 이런 있다는 염려가 거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보호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70년대 후반에 그 남미에 투자한 이제 미국의 회사들이 그 남미의 지하 자원이라든지 네, 이런 데 투자했다가 남미에서 어떤 그런 그 여러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면서 투자금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 문제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그 나라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제중재회부권을 주는 이 이제 독소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통상의 투자자 보호의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이 ISD 조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한미 FTA 뭐 독소 조항이 ISD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투자 보장 협정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되나,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보호 협정 자체가 네. 필요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이 국제중재가 주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권리, 네네. 뭐 지금 이제 우리 엘리엇,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엘리엇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구청에서 하는 이 재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이걸 재개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 론스타는 중앙정부고요. 지금 이 이란 이건은 이제 공기업,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재개발 조합 관련해서 구청에 대해서 재개하려고 하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공기업, 지방정부 이런 광범위한 일반적인 공공정책 전반이 이 독소조항인 국제중재회부에 놓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공기업이지만요, 이 캠코에서 대우인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현이 측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예, 계약을 맺었죠. 네. 그런데 계약금 받았고요. 계약금 네. 받았는데 이 투자 확약서에서 다현이가 처음에 말했던 금액보다 1,545억 원이 부족한 금액을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본인들은 뭐 아까 뭐 이란 경제 제재의 상황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건 약속한 것보단 금액을 적게 적은 이유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깨진 건데 왜 이 부분이 어필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캠코와 이 이란 투자자와의 체결한 계약서 내용, 네.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네. 적어도 설령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해제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해제하고 더 비싸게 다른 곳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해제 이후의 조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해제를 했을 때 그럼 이 계약금 578억 원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안 돌려줬죠? 안 돌려줬죠. 네. 안 돌려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 네. 그때 이제 이 이란 회사의 노동자들이 테헤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앞에서 아주 큰 시위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쪽 주장에 의하면은 캠코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핵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 때문에 송금을 못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때 당시 보도가 됐었는데. 네. 이런 전후 과정, 이런 전후 배경들이 좀 더 이 소장이라든지 판결문에 좀 나오면은 네. 이 사건들이 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란 회사는 이제 자신들이 충분히 인수대금을 납입할 수 있었고 다만 평가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할인을 요구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네. 캠코는 애초에 계약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깎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란 회사가 제출했던, 이제, 이후에 이제 계약금이 578억이니까 이제 5,780억 원을 이제 원금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금 계획이 불확실했다는 것이 이제 해제 사유거든요. 네. 그런 해제 사유가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캠코가 그것을 해지하고 더 비싸게 팔았는데 그럼 애초에 받은 계약금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어떤 형태든 간에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네네. 이게 이 사건의 배경인데 다만 그때 서로 어떤 맥락에서 이 계약금을 주지 않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재 좀 아직 드러난 것이 없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소장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못 봤지만 국제중재재판부가 이란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만 봤을 때에는 이란 쪽에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국제중재해부 제도의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법원에서 많이 행정법원에서 했다면은 우리도 법원에 가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2심, 3심까지 가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잘못했구나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이 투자자 국제중재제도라는 것은 그냥 단심에 끝나버리는 거고 한 방으로 그냥. 네, 만약에 그리고 이 판정문조차도 충분히 제대로 공개가 안 된다면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578억 원이라는 결국은 피고가 지금 대한민국이란 그렇죠. 말이죠. 우리 국민 세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한 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재판도 1심, 2심이 있잖아요. 그럼 예. 이게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이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도에서는 뭐 비용 조달을 위해서 당시 채권단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네. 이 중재 판정문이 공개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상권을 행사를 하려면은 당시 그렇죠. 채권단들이 이제 뭔가 잘못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막연하게 채권단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정보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과 비슷한 이제 경우가 되면 안 될 텐데 지금 론스타가 5조 원대 소송이 지금 2012년에 제기됐는데 아직도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한미 FTA도 이 ISD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 재협상 진행 중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 또 지방정부 이 캠코 같은 특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표소한 사건이 공기업 관련돼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경우에 충분히 어떤 국회의 통제를 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국제중재제도가 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모든 어떤 광범위한 정책의 그 어떤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폭을 크게 좁히는 방향으로 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제도가 정말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국 법원에서 도저히 어떤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물론 우리 법원이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제도가 원용이 돼야지 네. 지금처럼 뭐 론스타, 엘리엇, 뭐 재개발 조합 또 이란 이렇게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우리 공공정책이 어떤 겨냥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미 FTA에서 이 독소 조항에 대한 논의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협상에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네, 하는 거죠.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돼야 되지만 그러기 이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공기업이 어딘가 투자할 때 뭐 조심해야 할 거라든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일이 또 있지 말란 법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외국과 체결한 이런 투자 협정들이 잘 맺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의 투자 협정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정부나 공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어떤 이런 분쟁 이런 것을 특별히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만 우리가 더 특혜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네. 어떤 그 절차라든지 또 과정에서는 어떤 그 적법 절차를 우리 기업에 대한 것 못지않게 제대로 좀 더 유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이 투자 협정 자체도 영어로 되어 있고 네. 오히려 국제 중재 자체도 영어로 어렵죠.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지방정부나 공기업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선례도 중요하고 판례도 중요한 건데 걱정은 이제 이번 패소 판정이 저희가 지금 ISD 소송에 걸린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줄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사건도 다르고 네. 또 그게 이제 이 국제중재 제도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데 네. 어떤 판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론스타 5조 원대 사건인데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정부에서 좀 더 이 해당되는 어떤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좀 더 공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엘리엇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의 그런 국민 연금의 그런 합병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제 또 국제 중재를 이제 제기하겠다 그런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런 점에서 이 국제 중재 회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또 우리의 공공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 ISD가 어떤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이걸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 이런 게 우리 통상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패배한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국내 ISD 전문가시죠? 우리 민변의 송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우리 정부와 이란 기업인 다야니가 진행 중이던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는데요. 우리가 소송에서 진 이유는 한국 정부와 이란 사이에 맺은 이 협정에서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영국 중재법원의 취소 신청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생생 퀴즈 나옵니다. 두 국가가 서로 간의 투자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이 협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BIT, 2번 BBC, 1번 BIT, 2번 BBC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선진국 유럽 쪽에 비교해보면은 저희는 노후 대책도 개인이 다 감당해야 되고 육아 문제도 다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복지 서비스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무작정 사회복지 제도를 추진하기보다는 조급하게 추진한 그 예산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사회복지 제도를 점차적으로 좀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애들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좀 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를 셋 키우는데 다자녀는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다 지원해주는 걸로.
그 정도는 해야 애를 놓죠.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편하게 지원해주는 모든 생활비, 웬만한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는 웬만한 교육비 그런 건 다 지원해야 아이를 놓지 않을까. 청년들이나 이런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좀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한번 발전시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6.13 지방선거 특집 지선이 건별법.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6.13 지방선거 특집 오늘도 함께하는데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인 분들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경제공약 중에 대표 공약인 복지공약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선이 감별법 시간인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서울본부장이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청취자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예. 우리 유권자들 참 똑똑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끄덕끄덕 하셨어요? 아니, 맞는 말씀들 해주시고. 네네. 우리 국민들, 유권자분들의 이제 삶이 역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게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약이 결국 복지 공약이잖아요. 예. 복지 공약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복지라는 것의 이제 의미는 이제 삶의 질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제 특히 그것을 위한 이제 좀 기본적인 것들, 이제 주거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 또 이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아주 잘 아시고 계신 복지공약은 이제 무상급식 이런 문제. 이 논쟁 아주 치열했죠. 그렇죠. 네네. 또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수당 것들이 같은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복지공약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네. 매번 선거마다 이 복지공약이 전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요. 지난 대선 때부터 완전히 이 복지에 대한 그 프레임이 굉장히 굳건해지고 굉장히 넓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제 사실 이 보수 정당은 성장을 좀 중시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보수 정당의 후보였던 당시 박근혜 후보도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이제 국민 행복을 실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거가 반복될수록 이 복지 공약의 비중이 계속 늘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 지방 선거는 특히 모든 공약이 다 복지와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한 10대 공약, 15대 공약 이렇게 핵심 공약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 중에서 복지 이렇게 딱 이름 붙여서 낸 공약만 해도 한 30-40% 정도는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지 공약이 이제 경제하고 당연히 경제 공약이라 할 수 있죠. 돈이 드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지역을 보면 경제를 강조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복지를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많은 동네는 복지를 강조하고 이런가요? 그렇죠. 이제 이 아이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보육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그 보육 문제라든지 교육복지 문제를 이제 아무래도 선호가 높을 것이고 이제 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직도 이제 지역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좀 더 이제 비중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특히 이제 구체적인 지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많은 인구가 경기 수도권 지역에 몰려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애 낳고 또 애를 키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도 또 경기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이 경기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는 이제 복지에 대한 복지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전에 인천에서 셋째 아이 나면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꽤 큰 금액을 준다고 했었는데 인천시가 부도가 나면서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약들이 좀 무책임하거나 좀 선심성 공약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저도
둘째 나가지고 좀 보육비 지원 받았었거든요. 네네. 예, 그 한참 전의 일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이제 이 재정 문제가 악화되어 왔었고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네네.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공약을 제시를 해서 유권자들의 이제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서는 이제 결국 실망을 드리는. 그러게요. 이러다 보면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지고 지방 정부에 대한 이제 또 실망도 높아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악순환을 빚어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그 부자 동네라고 소위 말하는 강남 같은 데는 또 아이를 낳으면 수당이 훨씬 많고.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지방정부 지역별 이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네네. 특히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그 비강남권의 격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유권자들의 사이에 좀 위화감도 조성되어지는 측면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한 신중한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5월 16일까지 누리집에서 접수한 서울 지역 희망 공약 총 220건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희망 공약에 나타난 서울 유권자들의 관심 분야가 사회복지가 가장 높았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이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민생이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이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 나타난 복지 공약의 특징이 있습니까? 예,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자비 부담을 좀 이제 낮추고. 자비 부담. 예, 그래서 국가 책임성을 이제 강화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의료 문제라든지 네. 이제 주거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예, 그러면서도 또 이제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현안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환경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환경복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1인 가족이라든지 뭐 이제 고독사라든지 우리 사회에 여러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이걸 이제 대처하기 위한 이제 좀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반려동물 문제라든지 이런 동물 복지 문제도 이제 정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책임을 높였다는 것 그리고 1인 가족이나 이렇게 좀 변하는 가족 형태에 따른 색다른 공약들이 나왔다는 것 그게 6.13 지방선거에 나타난 복지 공약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을 텐데 정당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네. 이 복지 공약을 중시하고 있는 거에서는 공통점을 보입니다만 좀 강조하는 측면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 집권 여당인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국정과제 부분을 수용을 해서 그렇죠. 이 국가 책임성 강화 부분을 가장 제일 앞에 내세웠고요. 네. 또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주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자유한국당은 아주 복지 정책, 복지 공약에 적극성을 띠고 있거든요. 진보적이에요, 오히려 복지에 있어서.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문화복지 문제에도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와중에도 이제 노인 복지를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의 좀 지지표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도 보수 정당답게 또 이제 노동과 복지를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노동하는 사람에게 이제 복지를 준다라고 하는 좀 이런 이제 선별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복지 정책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비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 정의당은 이제 여러 정당과 이제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증세. 네. 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는 걸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역시 이번에도 그 부분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자체 주도성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호남 지역에 대한 지지를 기대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 대한 주도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듣기만 하면은. 예. 근데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한지 그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할 텐데.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서울 본부장이시고 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선거는 서울시장이니까요. 예, 우리가 서울시장 복지 공약만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원순 시장부터 한번 좀 살펴봐 주신다면요. 예. 이 박원순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역시 여당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책임성 강화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네네. 중에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책임지고 공공복지로 그걸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뭐 서울 돌봄 SOS 이런 걸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를 하고 계시고 네.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맞춤형 민간 협력 복지 그러면서 이제 최저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 네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별형 복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가 아니라. 네네.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제 그렇죠. 해보겠다라는 네. 거고 또 그 방안도 굉장히 돈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지급해드리겠다. 네. 이제 이런 방향의 그 특징을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IT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복지 아주 이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계세요. 뭡니까? 예, 그러면서 건강복지 드림카드 이런 거 이제 만들겠다라고 네. 이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카드요? 카드는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블록체인을 접목한 복지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뭐 로봇 각 집에 로봇을 보내주시나 예, 뭐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 이렇게 다 제각기 그렇지만 복지에 중점을 둔 건 맞고요. 예.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이런 그 세대별이라든지 영역별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데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이제 보고 네. 있는데 네. 이 각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복지를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이제 민관이 좀 조화 문제가 있고 네. 이게 이제 박원순 후보의 경우가 그렇고 또 김문수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돈으로만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복지는 이게 이제 장기 지속성을 그렇죠. 가지려면 좀 시스템적으로 접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만 좀 자극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이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 카드 이게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이건 네. 좀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이게 복지 정책이 자칫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해가지고 특히 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해 왔고 계속 이제 논의를 해왔던 문제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좀 검토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6.13 지방선거 특집 지선이 감별법 경제 공약 중에 대표 공약인 복지 공약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데요. 교수님, 이 공약 중에 제일 선심성 공약이 아마 복지 공약일 거예요. 그렇죠?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돈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복지 공약도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돈이 마련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재원 마련의 방안이 이제 확실히 있는가? 네.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막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에 비춰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걸 또 비춰 살펴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국세, 지방세 이제 이 비율을 감안을 했을 때 재원 조달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 국세에 의존해 있거나 중앙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국공립 보육시설 문제 이런 거는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얼마 늘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50%도 공약이 실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국 재원 조달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중앙 정부와의 관계 문제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한 거죠. 이 또 한편 이 국공립 보육 시설 문제를 예로 들자면 이게 이제 사설 보육 시설과의 이해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먹고 사셔야 되는데 네. 국공립을 막 늘리면은 또 이제 그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보셔야 할 기준이 뭐냐면 이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또 사설 보육시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네. 예, 그것도 좀 살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도 참 쉽지 않고요. 예. 그 개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후보자들의 공약이 적혀 있는 팜플렛을 봤지만 아주 추상적인 내용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거를 아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에 또 이렇게 잘 보면 써 있기도 합니다. 잘 보면 써 있어요. 네. 네. 뭔가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잘 보십시오. 얼굴에 써 있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정치
투표, 선거 이런 제도는 이 유권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그 공보물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시고 거기 선거 캠페인 본부에 전화도 하셔가지고 이게 꼬치꼬치 좀 캐물어 보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 보인다는 게 이제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그 후보자가 살아온 궤적 그리고 했던 일들, 발언들. 그런 걸 살펴보면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제가 이제 뭐 관심법을 우리가 이제 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행적이라든지 쭉 일관된 정책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실천해 왔는지 그걸 이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선심성 공약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뭐 버스 무료로 타기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원래 복지는 공공이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상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삶의 현실이라든지 또 이제 재원 문제라든지 또 이런 그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완전 무상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복지 공약 그러면은 자꾸 이제 무상 혹은 또 반값 이런 표현들로 상당히 이제 쉽게 다가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자극적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선심성이나 이렇게 남발되는 이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살펴보셨을 테니까요. 복지 공약 중에 참 황당하다 이런 공약 있으세요? 누구 건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사실 복지 공약은 황당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좋은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공약인데 전액 학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켜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공약들이 이제 있죠. 그러면 반대로 좀 신선했던 공약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 반려동물 문제라든지 또 이제 신선하다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노인 청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주거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제 제일 돈 벌어 가지고 이제 부동산하고 애들 교육시키는 거에 소득의 80%를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공약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특히 그 자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도 주거 문제가 좀 핵심으로 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이제 주거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이번에는 도드라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공약들이 좀 이제 신선하고 또 중요하고 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청년 주택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 관련돼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현장의 주민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 선거에 나온 분은 이게 필요하지만 이걸 짓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한 의원은 장애인 관련된 학교도 짓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다른 소리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끝까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보고 정말 약속을 지키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손해를 주냐 이익을 주냐 부분도 또 떠나서 우리 사회 이제 전반을 얼마나 이제 좀 살만한 사회로 이제 하는데 저 후보가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복지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현 가능성인데. 실현 가능성을 그 중에서 재원 문제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느냐. 재원 문제를 봐라. 또 그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지방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인지. 권한이 있는지 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얼굴을 탁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일관되게 그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하는 그런 이제 갈등 조정 능력이나 정책 추진 능력 요거를 이제 함께 보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지선이 감별법 복지 공약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결국 유권자가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감 갖고 오늘부터라도 공부하셔서 오늘 내일 사전투표 하시던지 아니면 6월 13일 날 선거하시든지 꼭 소중한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셨는데 어려웠나 봐요. 5430님 YTN 저의 경제 지식을 높여주는 방송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하셨고요. 8087님 1번 BIC입니다. 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260님 BIT 생생경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상식이 뿜뿜뿜 솟아나네요 하셨어요. 5540님 내용 듣고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하셨는데 송 변호사님
청취자님도 전화 끊으시면서요. 이거 저도 어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9246님 사전투표로 민주주의 권리 행사했답니다 하시면서 1번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